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센 서울경제TV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제16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경 금융전략포럼 주최사인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부회장님은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금융사들은 지금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금융사들도 내부 혁신과 정말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수익 창출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성공 방식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 또 금융당국, 또 각각의 금융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금융업이 이 국부를 창출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울경제신문이 이번 서경 금융전략포럼 주제를 금융 다시 미래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이 같은 고민이 녹아있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서로 이런저런 정보와 고민을 나누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자그마한 하나의 시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서울경제신문은 앞으로도 서경 금융전략포럼이 우리 대한민국 금융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이렇게 참석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환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의사를 도입한 가천병원의 AI 추진단장님하고 장시간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의대생들은 제일 궁금한 것이 AI 닥터가 사람 의사를 5년 후에 대체할 거냐, 10년 후에 대체할 거냐, 20년 후에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 협업을 하게 될 것이냐를 굉장히 궁금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한 친구들이 큰 꿈을 안고 의대에 입학을 했는데 만약에 10년 후에 AI 닥터가 나의 능력을 초월한다고 한다면 내가 병원을 개업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회의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금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증권회사가 금융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핀테크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술이 금융의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흐름에 비춰서 볼 때 테크핀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맞게 금융의 어떤 인적 구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째 말씀드린 것은 이제 융합의 시대, 금융과 기술의 융합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금융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금융의 융복합, 거기에 맞는 사람의 개발, 그 다음에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 이 세 가지가 우리 금융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여러분이 우려하신 바를 잘 알고 지금은 싸우고 있지만 싸움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우리 김종석 의원님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병대 의원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금융산업을 공부하고 또 입법 활동하면서 늘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 금융산업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아직도 우리 정책권과 학계에 있다고 느낍니다. 금융산업을 인프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금융산업을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볼 것인가의 해묵은 논쟁이 있는데, 이렇게 시장과 기술의 진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금융 규제가 제가 보면 금융 당국은 뭐 당연히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규제를 열심히 하시지만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보호적 규제 속에서 안주하는 어떤 경영 관행이 규제 당국과 함께 일종의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뭐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약간의 불편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그것이 금융산업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 산업이든 기본적으로 개방과 경쟁이 혁신과 그리고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것은 고금동소의 진리이고, 오늘 바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금융산업의 미래를 논하고 혁신과 경쟁력을 논하는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경제학을 또 금융산업을 오래 관심 가지고 공부해왔던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한국금융의 현주소를 모색하는 토론회 유익한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다시 한번 이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최해 주신 이종환 부회장님과 서울경제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지주 키냥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이성용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울경제에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또 같은 포럼에서 다시 몇 년 만에 강단에 서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표지에 쓴 더블다운 전략은 아실 분은 다 아실 테지만 도박 영어인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항상 나오는 질문이고 언론에서도 다루기 굉장히 좋아하는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누구의 방법론에 따르냐 따라서 천차만별로 랭킹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WEF는 87위, IMF는 6위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더 민낯이 보이는데, 우선 금융자산 성장률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한국 GDP 성장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금융기관들은 가속 성장하고 있고 M&A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는 금융도시 경쟁력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 한참 금융허브 캠페인에 의제 반짝했지만 다시 추락하여서 최하위권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도쿄, 상하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홍콩과 싱가포르와 달리 이 두 도시는 비영어권 도시들이라는 거죠. 한국의 금융시장 진입, 철수, 성적표를 보면 또한 재미있는 게 미 유럽권 쪽 금융기관들은 철수를 하고 있고 아시아권 금융기관들은 진입을 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철수 문제로 나오는 이슈 중 저희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 차원에서 보더라도 금융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 빼곤 전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점입니다. 금융을 산업으로 볼 때 겨우 유지 정도 하고 있고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는 힘든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표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은 지금 외부에서 우리가 뭘 해더라도 보시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은 같은 ROE를 내는데도 외국 회사에 비해 적게는 50%, 많게는 75%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북핵이 이슈였지만 솔직히 지금은 별로 geography 리스크가 큰 팩토리 아닌데도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는 건 한국 금융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결론적으로 IMF 방법론을 볼 때는 유기권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한꺼풀 까보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곳곳이 산재되어 있는 한국 금융위기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금융인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JP 몰겐 제이미 다이먼드 회장도 블록체인에 대한 의견이 완전 180도 바뀐 것도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한 직원을 해고까지 하고 거의 악의 축이라고 생각했던 가상화폐가 이제 JP 몰겐의 프라이빗 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 피델리티, 슈왑, 시티도 비슷한 포맷으로 고려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프라이빗 코인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은 아젠다가 빅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 금융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그렇게 아직은 문제가 안 되고 있지만은 조만간 핫 이슈로 수면화될 듯합니다. 특히 국내의 빅데이터는 많은 회사들이 구축들은 했지만 활용도나 상업화 차원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글로벌 금융 CEO들한테 만약 당신이 해고가 된다면 무엇 때문에 해고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이버 시큐리티가 86%로 나오고 실적 부진이 30%로 나옵니다. 농담으로 디지털은 0 아니면 1이듯이 사이버 시큐리티와 CEO 운명은 0 아니면 1입니다. M&A도 미국 규제가 금융위기 이후 많이 느슨해지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더블다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블랙잭에서 한 판에 딜을 한 패가 좋으면 나눠서 더블로 배팅을 하는 뜻입니다. 골프의 약간 배판이랑 비슷한 컨셉이죠. 그래서 주말 골프들 중에 항상 스코어는 비슷한데 돈을 꼭 따시는 분은 배판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배판에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18홀 중에서 4홀의 배판을 걸려면 어디에 걸릴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한국금융의 배판 전력을 짜려면 4개의 배팅을 하라고 권고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IR 거버넌스, 두 번째가 금융 엑스포트, 세 번째가 금융 에듀케이션과 인력 업그레이드고요. 네 번째가 솔직히 핀텍은 중요하나 저희들 생각은 금융 기본 펀더멘털이 크게 깊이 탈바꿈 좀 하지 않으면 정착률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 주주들이 정부도 국내 개미 투자자들도 여론도 아니고 외국 주주로 된 가장 글로벌화된 주식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금융 IR은 삼성전자 신제품 설명회 수준으로 가지 않는 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국 주주들이 보고 듣고 영향력 있는 매체를 더욱더 이용해야 됩니다. 영어 인터뷰는 필수이며 솔직히 한국 금융회사들이 외국에 IR 가서 매년 정부 규제 탓하는 것도 누워서 침 뱉기로 주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직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외국 금융사 애뉴얼 리포트들을 보시면은 한국 금융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ESG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 주가의 가장 큰 문제로 나오는 것이 CEO 임기 기간이고 이 문제는 사회이사들과 당국이 과감히 풀지 않으면 고질적으로 한국 금융에 발을 잡을 것입니다. 한국의 짧은 임기는 글로벌 대세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지금 모든 부분에서 한국 금융 산업에 문제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임기는 레임덕 이슈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 사이클 현상을 나타내면서 시간이 갈수록 한국 금융위의 고질적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프로핏 테킹 모델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신의 한 수는 과감히 시장에서 결정하는 장기 실적 모델로 전환해야 산업으로 클 수 있고, 소위 오너 없는 오너 같은 CEO, 오너 없는 오너 같은 CEO 경영 모델로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판 전략은 금융 수출입니다. 금융허브 전략은 현 시점에서 따라가기 역부족이고 수출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금융 국가 전략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판 전략은 금융 인적 자원과 금융 지식입니다. 금융 지식은 금융 규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핸드폰 가지고 수용하시는 사람들 없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핸드폰 살 때 수용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해줘서 수용해서 망가졌다고 소송하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저는 금융 소비자들 자신들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규제를 더 광함히 풀려면 국민이 금융 지식이 급격히 올라서서 소비자 그림자 규제를 저절로 시장 힘으로 없애야 만들게 됩니다. 저는 국민과 언론의 푸시 전략이 가장 효율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 지식은 지금보다 더 재밌게, 쉽게, 그리고 간편히 유튜브 등으로 국민한테 반복적으로 더 나가면서 나라 전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호응도나 참여도는 급격히 상승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경쟁력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적 차원 경쟁력은 15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의 문제보다도 여기 계신 금융업에 계신 탑 매니지먼트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유일한 R&D는 금융 인력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인력에 투자를 안 하는 산업이 금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경우 거의 수익의 50%를 재투자하고 모니터 디스플레이 회사들도 60% 이상을 투자하는데 우리 금융업은 아직도 인력에 10%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셋 중에 마지막 포인트가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몇 년 전에 국민연금 CIO를 뽑는 패널에 잠깐 제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 CIO 자리에 내놓으라 할 글로벌 인재들을 인터뷰조차 못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보수가 너무 낮아서 좋은 분들이 관심을 못 끈 결과입니다. 몇백 조를 운영하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몇 억을 안 쓴다는 이 창피한 현실은 솔직히 다른 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마 지금도 이 규정은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판 전략은 핀테크입니다. 여러 예측이 나오겠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의 금융 프로핏풀을 바꿔놓는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핀텍들이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어낼까요? 지금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시장 사이즈와 프로핏풀입니다. 저희 생각은 언젠가는 만들어낼 것 같지만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많은 금융회사가 여기에 맞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전략들을 5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구현해야 될 전략이 첫 번째, 선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금융사들은 2, 3, 4, 5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전 말한 코닥이 못한 전략을 직접 구현하셔야 결국 핀텍 게임을 이길 수도 있고 솔직히 이거야말로 진정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핀텍 투자가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한국 금융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혁신금융과 혁신성장을 재조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합한 바 앞으로 발표된 투자와 기술금융을 다 합산하면 거의 31조라는 천문학 숫자가 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대한 어쩌면 굉장히 시니컬 할 수도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31조 투자로 금융산업은 유니콘 핀텍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산업이 가진 현재 최대의 숙제라고 봅니다. 규제 문제는
핀텍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성공 여부가 임상 실험에서 많이 좌우되는데 나라마다 다른 규제 해석 그리고 규제 완화 속도에 R&D 센터의 거점이 결정이 되곤 합니다. 지금 금융 규제 완화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글로벌 금융 경쟁력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그 추세고 앞으로도 더욱더 가속화될 듯합니다. 현재 시장 가치로 가장 큰 글로벌 탑 10 회사 중 텐센트와 아리바바 빼고는 전부 미국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왜 유럽에서 성공 안 하고 미국에서 성공했는지를 보면 역시 규제 이슈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개의 배판 전략 포인트 중에서 고객 정보의 활용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타이밍이 대한민국의 핀텍의 앞날을 31조의 투자의 ROI를 나가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신한미래전략연구소는 인텔리전스 유닛으로 곧 재탄생하며 Think, Link, Think, 한국어로 띵링싱으로 미래금융 컨설팅, 혁신성장 리서치 및 플랫폼, 금융 트레이닝과 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리딩 금융회사인 신한금융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금융산업 육성에 큰 대들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울경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른 아침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동남아 집중도가 70% 정도 육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그래도 해외 부분에 자산이 한 5% 수준까지 올라왔고 또 순이익기여도는 한 1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더디지만 완만하게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제 문제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동남아 집중도가 높고 또 은행 쏠림이 심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심플하게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 옷을 안 입었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지주 회사들이 꽤 큰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신한금융만 해도 벌써 몇백조 자산을 갖고 있고 5대 금융회사만 다 들어도 몇천조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국 금융회사면은 그 자산을 다 한국에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건 큰 리스크입니다.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한국에 그 많은 돈이 한국에 있다는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글로벌 시각으로 보면은 한국의 자산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그거를 디버시파이를 할 이유가 꼭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동남아에 디버시파이 할 거냐, 거기도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차원 자체도 제가 보면 세 개에 분산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외국의 특히 이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요새 규제를 보면은 미국 규제가 보면은 미국 규제가 미국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냅타 때문에 미국, 카나다, 멕시코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제는 한 규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를 먼저 들어갈까, 미국을 먼저 들어갈까, 카나다가 먼저 들어갈까 별로 무의미합니다. 근데 이 미국 마켓이 왜 중요하냐면 뭐 우리가 실력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약간 자동차 시장 같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왜 미국이 중요하냐면은 거기가 센터입니다.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잘 팔고 중국에서 잘 팔고 유럽에서 잘 팔도 이 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마켓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동차 시장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거기 들어가는 거고 다른 많은 회사가 들어간다. 금융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런던이 세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성공을 못하면은 금융 시장에서 안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마켓은 꼭 들어가는 마켓이라고 저희들이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 위주로, 교포 위주, 유학생 위주로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지금 HSBC 보면은 소수민족 마케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은 사회이사 게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이사가 누구냐 들어오냐가 CEO보다 더 중요한 마켓입니다. 근데 한국 금융회사들은 그 사회이사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수나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좀 저평가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그런 쪽에 미국 금융들이 보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더 살려서 그런 마켓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IMF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쳐주는 것이 리테일 금융 실력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더라도 CT, HSBC, 산탄더, DBS 뭐 다 보더라도 우리 금융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 리테일은 진짜 세계 최고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잘하시면은 미국은 컨슈머 마켓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금융 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변화, 그리고 우리 한국 금융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주로 감독하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산업의 발전 또는 인프라의 구축을 생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등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금융 혁신이 일어나면서도 위험은 언제든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혁신을 추구하되 위험에 대한 것도 적절히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위기의 상시와 고령화 양극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저성장, 이렇게 네 가지로 환경 변화 요인을 꼽았고요.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위기의 상시화에 대해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령화 양극화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큰 컨셉을 두 개로 묶어 놓긴 했는데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금융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이라는 건 사실 저희 감독원 입장에서의 그 표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저성장을 위해서 금융회사가 뭐 앞에서 이제 산업의 개념과 인프라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이라는 건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거죠. 인프라라는 건 남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중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거를 잘 하면서 머니 메이킹까지 잘 하는 게 바람직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어쨌거나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저성장, 어떤 레짐 시프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과도기를 금융이 어떻게 어떤 도움을 줌으로써 이걸 잘 변화의 시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 금융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 중개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주소는 어떨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이제 금융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부채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그 증가 속도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늘어갈까요? 참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거에 이제 차트를 좀 보면 1997년 말에 외환위기 때 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꺾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9년 그때도 또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조금 속도는 더디지만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해서 위기의 주기설이 있습니다. 10년 주기설이 있고 또 뭐 5년, 6년 주기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근데 20년 주기설로 따지면 1997년에서 20년이니까 얼추 이제 시간이 돼가는 것 같고요. 10년 주기설로 따져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5년, 6년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작은 것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 이 그래프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 지금 민간 신용을 명목 GDP로 나눈 그 비율은 이제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다 합한 거를 GDP로 나눈 것인데 그거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가 중국이고 한국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결코 이 부채 문제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른 경우에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그 자산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금융자산 면에서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산이라고 갖고 있는 건 부동산이거든요. 대부분이 75%가 부동산에 이제 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부담이고 위험 요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앞에서 고령화하고 이제 양극화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우리의 실상은 소비자 보호가 대체로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만족 또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게 30%, 없다가 70%입니다. 상당히 뭐 괜찮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작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이거 KPI 관련된 설문조사, 요거는 노조에서 한 것이고 몇 년 된 것인데 고객이익이 아닌 KPI를 고려해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느냐? 금융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고 그런 경험이 있다가 87%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설문의 자체가 뭐 그렇게 정확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100%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지금 소비자 보호의 수준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부분도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왼쪽 그림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의 부당이득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회계 부정신고 접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회계 부정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신외관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조금씩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개선되는 그런 반응 등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전 OEC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발표 자료들을 보면 한국의 회계 투명성은 뭐 거의 조사 대상 국가들 전체 중에서 꼴찌 뭐 이런 수준을 그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좀 고쳐질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금융 혁신이 지체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핀테크 도입 지수 한국이 12위로 평균보다 조금 아래인 그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100대 기업 수 한국은 이제 2개, 하나는 이제 그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구분을 한 것처럼 금융 과제를 금융 시스템에 현재 그 우리 금융 산업의 현주소를 이렇게 부채 누중, 뭐 취약한 소비자 보호 등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 감독의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추구를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좀 얘기를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은 저희가 금년도 그 감독 업무 계획에서 그 꼭지로 잡았던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저희 업무하고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발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요 이슈들하고 저희들 그 추구하고 있는 감독 방향을 이렇게 링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 포용, 공정, 혁신 이걸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안정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연착륙이 지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가계부채의 부담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수요가 부족하고 그것이 경제 성장을 억누르는 그런 그 악순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인데, 아무래도 이 부채 문제로 지금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이런 쪽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다중 채무자 4곳으로부터 채무가 있는 그런 통계도 이제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영업자의 담보부대출 비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체계 개선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것은 데이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자영업자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용평가를 하실 만큼 충분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경영 금융 애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강화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요. 많이 알아야 또 그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이걸 위해서 상담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은행들이 지금 여러 곳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영이 그야말로 한 수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부채 문제도 좀 부드럽게 좀 해결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불법 금융에 대한 대응을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포용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근데 이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는 여기 여러 가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집단성 민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키코라든가 자살보험금 문제, 즉시연금, 암 입원 보험금, 그다음에 P2P 업체에 관련된 부실 문제에 따르는 이제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업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좀 들으면서 보다 합리적인 그런 방향을 찾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전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고, 사후적으로도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고, 또 그거에 덧붙여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교육이라는 게 대학이나 이런데 교육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시니어들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교육을 좀 강화해서 금융 사기 피해를 좀 예방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개선, 그리고 시장 질서의 확립, 이 부분은 여러 다른 경우에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 이건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부 통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 불확실성, 이런 것을 헤쳐나가는 금융기관의 어떤 그런 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멍이 뚫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융회사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임원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생산적 금융의 혁신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는데 이제 4차 산업을 잘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 그보다 앞서서 기본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 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개수를 지표를 만든 것인데, 생산적 대출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생산적 대출이 내려가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을 바꾸면 뭐 담보대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거하고 이제 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이 좀 더 이 생산적 대출 또는 제가 뭐 쓸모 있는 금융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 뭐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시장성 차입의 비중이 매우 컸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저희들한테는 큰 걱정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뭐 지금 보면 이제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이제 동양 사태가 있었고 이번에도 자칫 문제가 유동성 문제가 생겼더라면 시장에 일반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리고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뭔가 자본시장에서 이런 PEF를 중심으로 해도 좋고, 민간 GP 좀 육성하고 LP 참여도 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오늘 이제 규제 완화 얘기도 많이 나왔고 감독 얘기도 뭐 좀 나왔는데, 우선 이제 왼쪽을 보면 외국계 금융사가 보는 한국 금융의 문제점에서 가장 큰 이슈가 과도한 규제 개입. 뭐 그냥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감독 당국도 규제에 대한 금융사들, 금융산업의 불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규제 다 없앤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서부터 그런 단계로 가느냐, 결국은 그 과정의 문제이고요.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와 산업이 서로, 금융산업, 금융회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규제 완화에 목소리가 높은데, 그거하고 관련해서도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하나는 시스템 리스크가 창출되면 곤란하다. 두 번째는 소비자 보호도 지켜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굉장히 브로드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근데 이게 방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규제를 딱 놓고 볼 때 그 규제를 없애는 데서 발생하는 어떤 즉각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감독기구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규제 완화를 감독에 대한 어떤 하부 구조, 감독의 체계를 잡아놓지 않고 규제를 풀어버린다? 그거는 조금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해외 외국 금융 선진국들 다 봐도 규제를 다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좀 선진화된 방법으로 끌고 가는 데서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법 체계가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국제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금융 중심지도 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전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관련해서 이제 뭐 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도 있었고 뭐 그런데 저는 그런 이슈보다도 이걸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한국 그러니까 우선은 뭐 서울이겠죠. 서울과 부산 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주일 수도 있는데 힘을 합쳐서 금융 중심지를 좀 더 우뚝 서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정부가 더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자본시장 쪽에서 이제 필요한 과제 중에 자산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금융 중심지 같은 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런 역량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기대를 좀 해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 규율이 있는데요. 시장에 규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독 규율로 가느냐, 시장 규율로 가느냐. 뭐 잘 아시다시피 BIS에서 이미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감독원 또는 감독 당국이 다 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도 시장 규율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독 규율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이 더 큰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긴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시장 규율 쪽으로 서서히 비중을 높여 나가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독 규율은 감독 규율대로 장단점이 있고 시장 규율은 또 시장 규율대로 장단점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거를 잘 조화스럽게 그렇게 끌고 가도록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작년 5월경에 금융위원회 감독원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그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 규제 그 완화 방안을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 은행뿐 아니라 보험, 금투 이 전 업권에 걸쳐서 업권 특성에 맞게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가 이제 보험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보험 산업의 규모가 이제 한 200조 정도에서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정체가 되어 있는 또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데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금융 산업은 이런 단순한 경쟁 촉진을 통해서 이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새로운 이런 혁신적인 시도의 시장 진입이 이제 유연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잘 만들어 주신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즉 이 보험업권에 있어서 이런 소액 단기 보험사나 아니면 이런 특화 보험사의 어떤 인허가 요건의 진입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하는 이 검토를 해주실 때 원장님께서 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감독 방향이나 인허가 정책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건정성, 인프라의 건정성 아니면 소유자 보호 이 두 가지를 중심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향성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것은 좀 안 된다든가 소비자 보호는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질문하신 거의 취지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제 소규모 회사 입장에서 진입 장벽의 부담이 좀 적게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레귤러터리 샌드박스일 겁니다. 예, 그래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갖고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좋다든지 또 거기서 들어오셔서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보여주시면 그것이 그 규제를 완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하시는 거를 좀 쉽게 이렇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보험 산업도 그렇고 다른 금융 산업의 인허가 장벽을 낮춰라라는 것은 그는 어프로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국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거기서 복잡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 있고 레귤러터리 샌드박스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16회 서경금융전략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을에 열리는 제17회 서경금융전략포럼에서도 다시 뵙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